네, 다양한 현안, 특히 또 경제통으로서 경제 이야기까지 날카롭게 해주신 분입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경제 얘기가 좀 계속해서 국회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궁금한 부분도 좀 많은데 그 얘기 오늘 의원님하고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앞서서는 정치 얘기를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정치 얘기 해야 되는데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을 네. 했어요. 오전에 네. 갑작스럽게 1년씩 법사위원장, 위원장장 나눠서 번갈아가면서 하자라고 민주당이 제안했습니다. 근데 오후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답은 뭐 사실상 거부죠. 네. 1년 동안 개혁 입법 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특검은 다 받아라.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라고 제안했는데 이건 뭐 대통령실에서 못 받는 것이고요. 일단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예. 아이고 처음에 요구 수준을 좀 낮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 운영위 하고 예. 법사위 1년은 먼저 민주당이 하고 1년 이후에 바꾸자는 거잖아요. 근데 협상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안 받을 거를 뻔히 알면서도 네. 뭐 요구 수준을 좀 높여서 이른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네. 저 제안도 민주당이 안 받을 게 뻔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법사위나 운영위를 내놔라. 네. 그 얘기를 그래야 계속 해왔죠, 사실은. 원구성의 이제 합의 협상에 들어가겠다. 뭐 요 정도 수준일 줄 알았는데 먼저 민주당이 1년 하고 1년 이후에 하겠다라고 제안하는 거를 보면서 야 이게 지금 특히 대통령실의 입장이 난감한 거구나. 그러니까 법사위도 포기 못하겠고 운영위도 포기 못하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 다 내놔라. 이건 누가 들어도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사위면 법사위, 운영이면 운영이 둘 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포기 못하겠다는 취지구나. 그러니까 이제 1년 이후에 예. 국힘이 가져가겠다고 한 거는 이걸 법사위를 포기하자니 최상병 특검법이나 뭐 모든 게 이런저런 그렇죠. 특검법이 걸리고 네. 운영위를 포기하자니 운영위가 이제 청와대를 소관부처로 하잖아요. 대통령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대통령실 운영뿐만 아니라 영부인 문제가 또 운영위에서 걸릴 수가 있어서 이도저도 포기 못하니까 이게 1년 먼저 하고 1년 이후에는 법사위 운영위를 다 국힘이 가져가는 거로 제안을 한다고 봤어요. 근데 예. 그 민주당에서 안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죠. 뭐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법사위하고 운영위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만만치 않죠. 그것도 뭐 민주당에서 안 받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저는 들고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네. 그게 좀 전제가 돼야. 그래야 1년 하고 1년 뒤에 뭐 어떻게 논의해 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못 받겠죠. 국힘. 그렇죠. 분명히 못 받겠죠. 그건 그렇죠. 또. 왜냐하면 1년 안에 특검법 다 통과되고 되면 뭐 그다음에 뭐 상황으로 봐서는 특검법 다 통과되고 예.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그러니까 향후 1년 후는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안 가져가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렇죠. 그 못 1년 받죠.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법사위 하는 모습, 뭐 과방위 하는 모습, 운영위도 지금 회의하는 모습 보면은 한두 달 사이에 뭐 별의별 일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당장 거부권 내일 행사는. 있을 네. 그 청문회 청문회. 최상병 특검법 관련한 입법 청문회입니다만 네. 그 청문회만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또 상황 확 바뀔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고 네.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저희 기자회견하는 모습 직접 봤지만은 굉장히 좀 긴장돼 있고 좀 뭔가 되게 떨리는 느낌도 좀 들고 입술도 막 떨고 막 그러더라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심리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난감하겠죠. 난감할 것 왜냐하면 같아요. 예. 국회 내에 워낙 의석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문제가 네. 국힘하고 민주당 간의 협상이 또 아니잖아요. 국힘이 나름대로 결정할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용산. 용산하고의 조율하에 해야 맞아요. 되는데 이게 조율이라기보다는 뭐
용산 오더 받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퇴나 이게 중간에 낀 난처한 처지가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네. 뭐 모든 게 추경호 의원은 글쎄요 여당 원내대표가 원래는 네. 엄청 좋은 자리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이제 정당의 투톱이라고 할 때 당대표하고 원내대표잖아요. 근데 당대표는 야당 당대표가 좋은 거고 네.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가 좋은 거라고 예로부터 말을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당 당대표는 사실상 여당의 주인은 당대표가 아니고 집권 세력에 누가 뭐래도 가장 힘이 센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당의 당대표는 별로 빛이 안 나는 자리예요. 뭐랄까 실제 원어는 따로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예. 다만 원내 협상을 하고 입법 같은 거 지휘를 할 때는 오히려 여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보다 원내대표가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 하지만 당대표는 야당 당대표. 또 여당 당대표보다는 야당 당대표에게 오히려 힘이 그럼요. 실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영 빚을 못 받는 그러게요. 뭐 그런 처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당에 뭐 어떤 총의를 모아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원내대표라고 하면 원내에서 뭐 일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예 일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여당 원내대표가 통상 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그렇죠.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운영위원장도 아니잖아요. 그렇네. 저거 특활비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특활비가 요새는 예. 그 기관 카드로 많이 대체가 됐습니다만 네. 옛날에 그 여당 원내대표가 받는 특활비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국회 운영위원장 몫으로 받는 거였거든요. 그 액수가 되게 많아요. 그렇네요. 맞아요. 사실은. 그게 뭐 네. 한번 뭐 보도도 많이 되고 네. 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인데 입장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못 됐어. 네. 그러면 뭐 특활비 내지는 특활비 대신 지급받는 기관 카드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기회 되면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렇게 안색이 안 좋으신 거 아닌가? 그래요. 그 속내는 우리가 들어봐야겠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의원들의 또 민원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상임위원장 이제 네. 할 선수되는 의원들도 있고 또 초선 의원들도 아니 지역에 가서 일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못 따라오는 게 뭐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고 난감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특히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3선 이상급 의원들은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야 7자리라도 빨리 받자. 아니 왜냐면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상임위원장. 내가 차례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할 만하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근데 상임위원장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은 야 민주당 다 주자. 뭐 이런 자기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모르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거기도 의견 통일이 안 되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참 난감한 상황, 샌드위치돼 있는 그 상황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뭔 소리냐? 뭐 정 그렇다면 1년금 해보자. 1년 동안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국정 운영이 돼야 되고 국정 기조 변화가 있어야 된다. 또 입법부를 존중해 달라.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야당 입장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얘기고요. 예. 국민들의 총선 민의가 어쨌든 범야권의 192석을 몰아줬기 때문에 이거는 심판 받은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그것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국정 운영, 국정 변화를 보여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입법권은 보장해달라. 이거는 민주당이 당연히 할 얘기고 이건 못 받는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총선 결과가 나왔는데 스타일상 변한 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해요. 아니 그러니까 대왕고래도 그렇고 지금 그 의사와 관련한 그것도 연일 강경 기조고 뭐 그거는 찬반이 좀 나뉩니다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일종의 그립감을 더 세게 한다든지 아니면 독주는 더 심해졌단 말이죠. 용산 대통령실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뭐 그럼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야당 입장에서. 아니 총선 결과 여당이 참패를 했는데 네. 대통령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고 계속하면 그건 누군가 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원구성 합의부터가 쉽지가 않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의원님이 보실 때는 18석 상임위원장 자리 다 민주당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은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글쎄 근데 어땠어요? 국힘이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21대 국회 초반에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하라고 던진 거는 그때 국민의힘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네. 집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에 있던 상황에서 네. 국회 운영도 그럼 민주당이 니들이 다 책임지고 해봐. 아. 그런 전략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보기엔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지금은 뭐 그래 다 맡아서 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 네. 아니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집권 세력이 져야지 왜 야당이 져요? 그렇죠. 그 전략은 통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건 택도 없어요 정말. 네.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7개라도 가져오는 게 지금 현실론적으로는 맞는 게 아니야. 이런 그렇죠. 얘기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니 그런 식으로 다 네. 하고 결과도 책임져 그러면 집권도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내놔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제 댓글에 좀 많이 올라온 게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고 하니까 그 대통령도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고 그런 댓글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오죽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뭐 논리적으로는 진짜.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우원식 의장이 주말까지 최후 통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된다. 네. 의원님은 이제 보시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내일 법사위 입법 청문회 이걸 좀 보게 된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민주당이 효능감 있게 하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잘 파헤치고네. 이렇게 또 판단이 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몰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어차피 예.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 청문회에 안 들어올 거고 안 들어가니까요. 야당만 들어가는 청문회인데 네. 글쎄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이제 청문위원들이 주로 이제 법사위원들입니다만 네.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지는 내일 청문회를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네.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는 그래요? 얘기도 있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뭐 내일 하는 거 보면 알겠죠. 하는 걸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박정훈 전 단장이나 뭐 임성근 사단장 또 이종섭 장관 다 나와서 증언을 할 테니까 유재현 법무관리관이나 나와서 증언할 때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어떤 진술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저희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면요, 저희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종섭과 윤 대통령이 통화한 날 8월 2일에 윤 대통령이 임기훈 이 보좌관하고 그리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한테도 연락을 했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윤 대통령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종섭 장관하고 18분 40초 세 차례 걸쳐 통화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8월 2일이 중요한 날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조사한 내용을 경찰청에 넘겼다가 회수한 날. 또 그리고 보직해임 당한 예, 날. 그렇죠. 박정훈 대령이 갑자기 보직해임도 그러니까요. 된 날이고. 그 중요한 날에 이렇게 대통령이 여러 군데 전화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저는 대통령실의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네. 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이행되는 과정도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훤하게 보이긴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 이종섭 전 장관도 뭐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통화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합니다만 얘기하고 있어요. 통화 내역을 쭉 보면 네. 아니 대통령이 해외 출장 나가 있는 국방부 장관하고 연달아서 세 차례 통화하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고 네. 장관도 아니고 국방부 차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통화하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데다가 그렇네요. 국방비서관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아하. 이렇게 직접 통화할 일이 없죠? 통화를 할 예. 수도 있습니다만 네.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몰려서 통화할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대통령하고 예. 장관하고도 직접 통화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드물거든요. 그래요. 근데- 하필이면 8월 2일에. 그러니까 근데 8월 2일 날 쫙 시간 순서별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기 전에는 참모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회의도 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네. 그 남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8월 2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들어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한 날이긴 한데 네. 그럴수록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뭐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거 시키고 저 사람한테 그러면 이게 독단적인 결정에 따른 위험이 커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국정 운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본인 휴가지만 일이 있으면 들어와 관저로. 뭐 안보실장이 됐던 누가 됐던 들어와. 네. 아니면 내가 출근을 할게 직무실로 몇 시에 모입시다. 네. 해서 회의를 하고 그럼 회의에서 결정된 바를 대통령이 뭐 차관이나 비서관한테 직접 전화할 일이 뭐 있어요. 거기 비서실장이 됐던 아니면 그렇네요. 이게 사안에 따라서 안보실장이 됐던 네. 안보실장과 그 밑에 사람들이 전달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이 지휘 계통이나 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다 무너져 버린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혼자 결정했는데 이 예.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정말 혼자라도 네.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이냐 아니면 누구 얘기를 얼핏 듣고 아니면 방금 듣고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막 이렇게 그 아주 혼란한 상황이 네. 벌어진 거냐. 그것도 우리가 그거 한번 좀- 뭐 소설 한번 써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관저에서 들었을까? 관저에서 들을 수 있는 예. 얘기가 지극히 한정적이겠죠. 특정인들이 좀 떠오르는데 그런 것이고 그러면 근데 이렇게까지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최혜병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기록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어떤 정말 혐의가 특정이 돼가지고 법적으로 재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화 내용만 갖고는 불충분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술이 나와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어떤 진술을 했다. 근데 나는 이거 최혜병 건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진술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참 수사하면서 밝혀내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일 청문회에 나올 유재은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시원 당시 비서관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고 네. 신범철 차관하고도 뭐 통화를. 여러 차례 예. 연락을 주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진술에 따라서 적어도 대통령실의 비서관과 네. 국방부 차관까지 어쩌면 국방부 장관까지와의 통화 내지는 대화 내용은 밝혀질 수 있겠죠. 아하, 대화 내용은 밝혀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그 이제 밑에서 유재현 관리관이 그때 차관으로부터 네. 어떤 용산으로부터 얘기를 어떤 들었다. 얘기를 들었다 아니면 어떤 지시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 그분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진술이 나오게 된다면 또 그렇죠. 상황이 달라질 그런 것이다. 식으로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단계를 올라가야지. 역시 이제 수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프로세스를 아시는데 그럼 제가 궁금한 거 공수처가 지금 수사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수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입장인데 공수처에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프로세스를 밟아서 수사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 역부족인 측면이 역부족이다? 있죠. 예. 공수처는 네. 어쨌든 임명을 받고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조직인 것이고 네. 수사 역량도 뭐 안타깝게도 공수처가 오랫동안 이렇게 수사 역량을 키워온 오래된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네. 수사상에 조금 아하. 뭐랄까 미흡한 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특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렇죠. 독자적으로 정말 네. 진실을 한번 파헤쳐 봐라. 그래서 우리가 10여 차례 지금까지 특검을 했던 것이고 성공한 네. 특검도 있고 어허. 별다른 성과를 못 낸 특검도 있었습니다만 있죠. 예.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봐라 이거잖아요. 특검은 네. 있는 거 숨기지 말고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있죠. 뭐 이미 증거가 다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네네.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보자는 게 특검이니까 그걸 안 하고 공수처에서 미흡하지만 그냥 여기서 결론 내는 대로 네. 끝내버리자. 아하.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죠. 해봐야 되는데 결국 근데 뭐 내일 청문회에서 재밌는 네. 게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글쎄 저는 내일 정작 임성근 사단장하고 이종섭 장관이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나오겠다고 나온다고 했으니까 했는데. 나올 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 가는 거 봤잖아요. 네. 그만큼 이 대중에 노출 안 시키려고 이제 빼돌리려는 그렇죠. 그런 모습까지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문회에 나온다? 그렇죠. 그게 좀 안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안 나올 가능성도 뭐 낮지만 일부는 아직 있는 거고 나와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야당의 실력이 중요하겠죠. 얼마나 적절하게 네. 다른 반대 증거를 들이밀면서 추궁을 해 나갈 수 있느냐. 근데 약간 청문회장이라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단점은 예. 이게 각 청문위원들의 시간 제한도 있고 이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에 따른 한계도 있고 그건 단점이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네. 청문위원들도 사실 실력이 들쑥날쑥이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사실은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시간을 더 몰아줘야 되는데 똑같이 나눠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 낭비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하나만한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아마 답답한 부분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청문회. 보면서 속 그동안에. 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점은 이게 실시간으로 그럼요. 중계가 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억지 부리거나 아니면 이게 순간 그 드러나는 표정 같은 게 여과 없이 전 국민에게 다 맞아요.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진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국민들이 어떤 한 장면을 보고 이거 정말 특검해야 된다. 특검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팀워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게 한 사람 뭐 단발식으로 질문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어받아서 어떤 A라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이어달리기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야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의원님이 들어가셨으면은 또 송호출 하셨을 때. 아니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팀워크가 중요해요. 근데 팀워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사실은 의원들은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엔 이 자영업자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개인 뭐 의원실 그렇죠. 통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예. 각자 선거에서 표를 그렇죠. 받아서 또 각자 본인의 인기를 쌓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전통시장에 비유하면 각자 자기 점포를 갖고 있는 자영업자예요. 우리 시장 전통시장 상인이에요. 보면은 네. 뭐 민주당인 전통시장이 있으면 그 안에 각자 그렇죠. 자기 점포를 점포가 갖고 있는? 있거든요. 그런 비유도 와닿네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시장 연합회 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평소에는 각자 장사하는데 4년에 한 번씩 이게 점포 이동을 하거나 점포를 빼거나 이런 경우일 때 이제 회장이 힘을 쓰는 거고. 예. 빨리 시장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점포 빨리. 그래서 이게 팀워크가 예. 중요한데 팀워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각자 도생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마 김영남 의원님 말씀을 드렸으면은 잘 또 알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전략을 잘 짜고 있어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일 청문회 기대를 해봐야겠고, 자, 이 청문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청문회가 줄줄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이번에는 이 권익위 발표에 대해서도 네. 입법 청문회 아니면은 김건희 청문회 이름 붙여서 파헤치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필요한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지금도 저희가 현장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이 대응 간담회를 생중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권익위 현장을 했었던 전현희 의원이 많이 지금 화가 나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권익위의 이번 발표 같은 것들은? 권익위는 이제 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권익위의 그 결론을 놓고 보면 서로 충돌하는 그야말로 스스로 스텝이 꼬이는 상황에 놓인 것 같고요. 가장 간단한 거는 정말 대통령 기록물 창고에 그 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 얘기를 왜 아무도 정확히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봤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면 되잖아요. 정말 그렇죠. 거기 있냐? 그게 궁금한데 그거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안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주장 자체도 네. 애초에 대통령실이나 권익위에서 별다른 그 고민 없이 내놓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네. 이 창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왜 안 돌려주냐 적절하지 않은 그렇죠. 선물의 금품에 대해서 그 질문에 그냥 툭 던진 거잖아요. 아니 그거 대통령 기록물 아니냐? 대통령의 영부인이 받았으면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돌려주냐? 돌려주고 싶어도 못 돌려준다. 그 논리로 대통령 기록물을 언급을 한 건데 그러면 정말 있어?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어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논리를 또 가져와서 권익위에서는 뭐 업무 연관성 그건 따지지도 않았다. 어차피 따져봤자 대통령 기록물법에 거기서 저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다. 외국인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외국인이 주면은 뭐 뇌물 받아도 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계속해서 이 권익위 게시판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어로 된 질문까지 올라오고 있대요. 지금. 그래요? 일본 사람인데 줘도 되냐? 아니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으면 옛날에 그 일본 검찰이 유명해진 게 당시 일본 수상이 1970년대에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뇌물 받은 게 나오면서 그걸 일본 검찰이 파헤치면서 유명해졌는데 지금 권익위 논리대로 하면 로키드 마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준 거라 그건 뭐 수상 기록물이 되나요? 그때 다나카 수상인가? 그때 그 수상이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 논리면 로키드 마틴에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전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발언, 답변이 그런 논리가 권익위 그것도 권익위 이제 부위원장이 보니까 또 검사 출신이더라고요. 그분은 검사 생활도 했지만 이제 교수로 오래 계셨어요. 검사 생활하고 교수 생활하고 비교하면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그것도 계속 문제네. 논의하니까 그 형법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참. 여러모로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도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건데 특검 여러 가지 특검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108석 가운데 8석이 돌아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재표결을 가능할까요? 이건 또 어떻게 확률을 보고 계세요? 상황을 봐야겠죠. 상황 지금은 봐야 된다. 총선에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의 그립감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힘 소속 의원들도 지금은 눈치를 보는 상황인데 초반에 상황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여론이 더 악화된다. 지금도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 이게 방송이나 토론 프로그램에 안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상황이 더 악화돼서 이제는 아예 나올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네. 그러면 국힘 의원들도 좀 고민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국힘 의원들이 가장 고민하는 대목은 그거거든요. 이른바 보수 정권이 연이어 대통령 임기를 못 끝내는 상황은 이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가장 큰 고민의 지점인데 국회의원들도 표를 받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하는 그런 국면에
우리 그때 당시에 떠올려 보면은 그때도 민심이 들끓고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달라졌어요. 그때는 뭐 이탈표 내지는 반란표라고 표현되는 네. 게 한 60표 이상 나왔잖아요. 가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결국 내일 입법청문회가 중요해 보이고 네. 또 하나 관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국민의힘 리더십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당 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것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나경원 대 한동훈 2파전입니까? 윤상현 의원까지 해서 3파전. 윤상현 의원도 거의 출마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른 변수가 있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 거냐 말 거냐라는 유승민 전 의원.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유승민 전 의원이 네. 그러니까 지지 정당을 전혀 안 따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나오는 여론조사가 꽤 많은데 예,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한정해서 물으면 네. 순위가 저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 룰이 이제 80대 20이니까 예. 당원 80, 여론조사 20. 근데 그 여론조사도 예.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도 그 지지정당을 따지지 않는 여론조사하고는 또 결과가 다르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쉽지 고민이 않겠다. 클 예. 텐데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전당대회 출마를 한다면 구도가 좀 많이 바뀌는 거고 출마를 안 한다고 하면 뭐 한동훈, 나경원 거기에 윤상현 의원 정도인데 아마도 이강은 한동훈, 나경원이 될 거고 네. 나경원 의원의 고민은 그런 거겠죠. 어쨌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른바 비윤 내지는 반윤 후보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구도상 나경원 의원이 친윤 후보가 되는 거냐? 근데 그건 절대로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친윤 후보 이미지를 갖고 출마하는 거는 나경원 의원 본인조차도 네.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친윤과 비윤 사이에서 어떻게 이미지를 가져가고 이른바 줄타기를 할 거냐. 그게 제일 큰 예. 고민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보면 웃기는 거예요. 네.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친윤을 표방하는 후보는 아무도 안 보여. 아니 작년만 해도 사실은 이 꼴찌를 달리던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친윤이다, 내가 찐윤이다 이 그렇죠. 경쟁을 했잖아요.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네요. 그 1년 동안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참 잘했어요. 보면 민심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뭐 당원을 포함해서 네. 국민의힘 당원을 포함한 국민들이 1년 동안 지켜보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네. 이거 룰을 안 지키네. 네. 대통령실이 저렇게 막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전당대회 주자들을 주저앉히고 네. 누구 하나를 룰을 바꿔서 만들어내고 이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안 지키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자기 마음대로 하네. 내지는 아니 도대체 누구 의견을 듣고 저렇게 결정하는 거야. 네. 이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불과 한 1년 좀 넘는 기간에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인데 아무도 저는 절대 친윤 아니에요를 다 외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예. 그건 대통령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신 거죠, 상황을. 이렇게 당 내에서도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글쎄요, 참 어떻게 보면은 반성을 하고 성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 정말 뼈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별로 아닌 것 같죠. 그런 거 같지 않습니다. 예. 뭐 맥주 한 잔 했으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다 재표결할 때 반대하겠지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나경원, 한동훈, 나경원 양자 대결 어느 쪽이 승산이 더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지금 봐서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유리한 그 환경에서 전당대회를 임하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네. 저는 한 번은 출렁거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 번은 출렁거릴 거다. 그래요? 어떤 게 좀 시발점이 될까 그러면?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의 스탠스가 뭐냐?
아하. 그러니까 쟁점별로 예를 들어서 아하. 최상병 특검법 반대냐 찬성이냐, 그거 물어야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전히 반대냐, 뭐 아니면 입장이 뭐냐. 네. 근데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약간 애매하게 아니면 뭐 총선 전에는 뭐 어물쩍 그렇죠. 뭐 국민 용산 편을 등록비 얘기하다가 드는 척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본인 선거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본인 선거가 후보자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본인 입장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입장을 내면 그거에 따라서 적어도 당원들의 어떤 마음은 출렁거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하. 그리고 선거 구도상 예. 이른바 국회의원 108명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누굴 돕느냐. 근데 세력 싸움도 있고. 네, 한동훈 전 위원장 쪽으로 드러내놓고 못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하. 그게 물밑에서 돕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한동훈 당대표를 바라지 않는 세력, 뭐 그게 누가 됐던, 네. 거기가 얼마나 결집을 해서 또 효과적으로 신윤이 아닌 척하면서 또 이렇게 티 안 나게 효과적으로 어렵네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느냐. 네, 그건 저는 작전이에요. 한 번은 출렁거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국민들 궁금해하는 사항 여당 대표로서 대표 주자로서 답을 해야겠죠. 네. 국민들의 판단을 할 것이고 나경원 대표는 왕성하게 지금 인터뷰도 하고 있고 네. 기자들 많이 만나고 있고 이렇게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확실히 꼭 해야겠다. 저번에 이준석 대표한테 졌고 작년에는 나가려다가 못 나갔고 연판장 때문에도 못 나오고 이번엔 정말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나경원 대표 승산이 좀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한 번은 출렁거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네. 뭔가 일이 있을 그러니까 한 번은 선거 구도나 뭐 이거에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대한 이게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긴 하지만 출렁거림이 있다. 분명히 유리한 환경에서 뛰어드는 건 맞죠. 그렇죠. 그건 틀림없는데 출렁이. 그렇다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네. 무조건 당선이다. 아하.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예, 나경원 싶어요. 의원의 뭐 저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모르겠지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누가 더 좋습니까? 아유 저희야 뭐 아무나 되라죠. 아무나 되라. 누가 되든 자신 있다. 아유 뭐. 알겠습니다. 누가 되든 자신 있다는 거. 추경호 오늘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민주당이 향후 1년간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중단을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서 오만한 말장난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행사될 일도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대표. 용산의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딩을 딱 듣는 순간에 그건 용산의 입장인데. 용산의 그런 입장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제2요구권 이게 뭐 정당 행사됐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얘기했다는 그 안은 뭐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그렇죠. 뭐 일단은 이렇게 무산되는 거죠. 무산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의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겠죠. 자, 원구성 협상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제 뭐 경제 관련된 얘기를 좀 저희가 이어가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마이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마이 TV 구독하시면서 네. 용방불패 TV도 곁들여서 좀 구독을 해주십시오. 개인 채널. 예. 이거 뭐라고 다시 한번 홍보해도 됩니다. 예. 용방불패입니다. 용방불패. 예. 용방불패.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동방불패라는 맞아요. 영화가 거기에 있었죠. 용을 딱 네. 넣어서 용방불패. 뭔가 좀 세 보여요. 용자가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오마이 TV 시청자분들, 또 김용남 의원 좋아하시는 분들, 팬분들은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감세 얘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부세도 뭐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 같고, 또 상속세는 정책실장까지 30% 얘기를 했다가 뭐 이게 뭐 그 구체적인 수치는 없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혼선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상속세와 종부세 또 더한 금투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뭐 세금 깎아주자는 정책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세금에 대해서는 네.
그 견해가 다 다를 수가 그렇죠. 있죠.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예, 그리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대하는 분들이 많고 네. 아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반론 하에서 아니 근로소득세도 다 내는데 금융소득은 왜 과세하면 안 되냐 주식 거래로 인한 그런 얘기도 소득에 있고. 대해서는 그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만 네. 상황을 일단 금투세 말씀만 잠깐 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장의 상황으로 봐서는 금투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나라 그래요? 주식 시장이.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네. 한국 시장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아하. 그리고 요새 특히 젊은 투자자 예. 분들은 한국 시장에 투자 안 해요.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미국 시장, 미국 시장 예. 같이. 막 서학개미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죠. 예. 지금 국내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대략 120조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네요. 많죠. 예. 근데 문제는 이 금액이 계속 늘어나요. 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고환율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전에는 1,100원 뭐 1,150원 네, 하던 네, 달러 네. 값이 계속 와. 1,4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대략 뭐 요새는 1,370원 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오늘 1,384원이에요. 이거 좀 올랐네요. 올랐네요, 오늘 또. 이 고환율이 예.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반도체 수출이 좀 늘어나서 삼성전자는 뭐 여전히 안 좋습니다만 SK 하이닉스 뭐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현대차도 잘하고 있고. 네. 문제는 그런 대표적인 수출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국내 투자자들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돈이 만만치 않게 많아요. 아, 그렇네요. 예. 이게 고환율이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예. 한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해봤는데 네. 언제 뒤통수를 얻어맞을지 모른단 말이죠. 뭐 액면 분할하고 액면 분할은 뭐 별 큰 문제는 별큰 아닌데 아니 유망한 예. 사업부를 갑자기 물적 떼내고. 분할해갖고 쪼개기 맞아요. 상장을 하고 그게 하도 욕을 먹으니까 요새는 인적 분할을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그게 지배주주의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가가 떨어질 결정을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국내 아니, 주식시장 많죠. 떨어지는 걸 안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그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싫어하는 사람? 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투자하려고 대기하려는 사람은 싫어하겠죠. 높아지면은 못 사니까. 근데 싸게 더 살려고 그렇죠, 그렇죠. 하니까 사람이 뭐 그런 많으니까.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른바 회장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지배주주 분들이 자기 회사 주가 올라가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요? 네. 왜요? 상속세 증여세만 많이 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은 이거 못 파는 주식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영권 때문에 못 팔잖아요. 네. 이거 팔면 내가 지위가 흔들리는데 그리고 그렇네요. 그 정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 회사 회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식은 못 팔고 네. 그리고 이거를 갖고 있는 동안에 내가 최대한 활용을 하다가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 지분인데 예.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세금만 많아진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 특히 지주회사 제도, 홀딩 컴퍼니라고 하는 게 한국식 지주회사 제도가 만연해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식으로 지주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주 LG 같으면 LG 그룹의 홀딩 컴퍼니잖아요. 네. 미국 같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홀딩 컴퍼니 맨 꼭대기에 있는 회사만 상장 회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상장이고 거의 홀딩 컴퍼니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그대로 올라가서 지주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주가가 회사에서 올라가겠네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자사주. 소각하면서 그 주가를 주주 환원을 해주는 예.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주 LG 있죠? LG 화학도 자회사입니다만 상장되어 있죠. 예. LG 화학에서 물적 분할돼서 쪼개기 상장된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되어 있죠. 그때 난리 났었죠. 네. 물적 아니 그러니까 분할한다고 자회사, 해서. 손자회사 뭐 다 상장 회사예요. 아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네. 홀딩 컴퍼니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거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도입이 됐어요. 네. 그때는 그 전까지는 뭐냐면 순환 출자가 문제로 계속 지적이 됐어요. 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고, 네네. 삼성전자가 뭐 그렇죠. 다른 회사의 최대 주주고 이렇게 순환 출자 구조가 되면서 네. 여기서 재벌 회장들이 적은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이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된다는 게 그 전까지의 그 요구 사항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네. 순환 출자가 아닌 직선 구조, 지주회사 제도로 바꿔라. 네. 근데 문제는 그 바꾸면서 네. 미국식의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됐어야 되는데 네. 대단히 한국식의 네. 유니크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다 상장회사가 되는 하. 한국식의 지주회사가 예. 고착화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재벌 회장님들은 지주회사 지분만 갖고 있으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됐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지주회사 그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주회사 주식은 싸요. 주가가 매우 싸요. 그래요. 실제 값어치에 비해서. 아. 근데 이 주가가 억눌린 지주회사의 지분만 상속이 되면 그대로 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이어받는단 말이죠. 올릴 필요가 없겠네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과점 주주에 대해서는 최고 상속세율 50%에 20%가 활증돼서 네. 60%의 세율로 세금이 매겨지니까 네. 세율 자체가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값어치에 비해서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냐? 그건 또 상속세나 증여세를. 예.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하. 적게 내요. 왜냐하면 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대략 13조, 12조 정도의 상속세가 네. 나왔죠. 절대 금액으로 보면은 많아요. 근데 그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얻게 되는 삼성그룹 전체의 값어치를 따져보면 상속세금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왜곡된 주식 그 상장 회사 구조 네. 내지는 주식 시장의 문제점 때문에 실제는 적정한 세금보다 지금 적게 내는 거예요. 적어도 상장 회사의 네.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게 먼저지. 그래서 한국식의 지주회사 제도 개선하고 네. 그리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많이 악용되는 자사주 문제 해결하고 네. 이런 걸 해결하고 나서 그러면 한국 주식의 가격이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지금 정도의 경영 성과만 내도 지금 주가보다는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은 다 비싸져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2배, 3배는 비싸져야 돼요. 네. 그런 이후에 상속세율을 낮춰주는 걸 논의하든지 아니면 거의 동시에 진행이 돼야지 그게 안 한국 되고, 주식의 가치는
그대로. 본질 가치보다 예. 대단히 억눌린 상태에서 상속세율을 60%를 30%로 깎아주는 논의부터 하하. 던지는 게 이게 맞느냐?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렇네요. 지금. 그렇네요. 결국 이 회장님들, 그러니까 이른바 그 경영권 가지고 있는 그런 오너들,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뭐 당근책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한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 세금도 많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물려받는 값어치에 비하면 세금 조금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세정에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아까 뭐 금투세 얘기하다가 저희가 이제 상속세 네. 얘기까지 했는데, 뭐 상속세 얘기는 2021년에 천공이 또 강연해서 아니 그 양반은 뭐 30% 낮춰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삼남만상이 다 관심사네요. 그분은 뭐 석유부터 시작해서 그러게요. 상속세, 경제 얘기까지, 관심이 세금까지. 없는 분야가 없네요. 아니, 뭐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건 좋은데 다방면에 관심. 이게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연구가 된 상태에서 네. 나오는 얘기냐? 뭐 그 양반이 상속세에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이런저런 요인을 다 고려해서 나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근데 이제 예. 얘기를 이어가자면 네네.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최근에 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네. 제가 보기엔 금감원장이 아니고 총리예요, 총리. 총리 느낌이 났어요. 아니 언급하는 거를 보면 예. 정부 전 부처와 관련된 거를 다 언급해. 아. 뭐 이게 상속세나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네. 배임죄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예, 얘기를 언급됐으니까 했습니다. 예.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복형 금감원장이 소위 한국 주식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강조를 했던 건 맞아요. 네. 한국 주가가 너무 싸다. 이걸 올려야 된다. 가장 핵심은 거버넌스의 개선인데 네. 그거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니까 재계의 불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하. 야 주가 올라가면 우리 세금 늘어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맞아요. 그리고 연관이 되니까.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전 주주, 예. 소액 주주를 위한 거와는 반대되는 결정들을 우리나라 상장 회사들이 실제로 많이 해왔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을 했잖아요. 예. 그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높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게 지금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관련해서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배상도 해주고 합의도 해줬어요. 엘리엇과 관련해서는 대략 제 기억에 750억 원 네, 네. 뒤에서 합의금을 줬잖아요. 그 합의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이 이거 지연 이자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더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국제중재재판소에서는 지금 지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그 중재재판소는 외국의 그 투자자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배상해 주는 문제잖아요. 네. 그건 삼성이 당사자가 아니고 한국 정부와 외국 투자자가 간의 문제인데 네. 여기서 지금 지고 있단 말이죠. 그 잘못된 거다. 그때 국민연금이 그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거는 한국 정부가 잘못한 거다. 네. 그래서 배상해 줘라. 손해를 끼쳤다. 예. 국내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물론 최종적인 결론이 난 건 아니고 1심 판결입니다만 네. 아니 거기에 삼성물산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그 합병으로 손해본 국내 투자자들이 왜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낸 소송에서는 국내 법원은 손해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네. 미국 주식 사러 가는 거예요. 못 근데 믿겠다. 예. 이복형 금감원장이 뜬금없이 배임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은 그런 거죠. 지금 상법 개정안이 또 22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근무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 상법 개정은 확인적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지금도 해야 되는 건데 잘 안 지켜지고 있으니
확인하는 의미에서 회사 이사는 회사의 이익, 뭐 추상적인 법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야라는 거를 당연한 얘기를 그냥 확인하는 의미에서 개정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재계에서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이러면 앞으로 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 같은 합병 아니면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해서 쪼개기 상장하는 거 이런 결정 어떻게 해? 이런 결정했다가 우리 배임죄로 처벌받는 거 아니야?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 당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반대다. 아니 근데 그런 소송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명백히 잘못한 거거든요. 예. 다른 회장님을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가만히 얘기죠? 있으면 안 예, 되는 예. 사안이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소송을 당해야 되는 사안인데 네. 재계에서는 야, 이렇게 상법 개정하면 소송 청구된다. 회사 경영권이 위협받는다. 네. 그리고 배임죄로 다 처벌받게 될 거다. 아니 그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근데 하도 재계의 아하. 반대가 심하니까 예. 이 오지랖 넓으신 금감원장께서 배임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국내 언론사 이른바 네. 레거시 언론사에서 배임죄 폐지해야 된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죄가 없다. 네. 아니 배임죄가 다른 나라에 없는 건 맞아요. 배임죄라는 죄명이. 대신 미국 같으면 네.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했던 사안들을 대부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드라고 하죠. 네. 프로드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사기죄는 네. 미국의 프로드보다 범위가 좁아요. 음. 인정되는 범위가. 대신 우리는 배임죄라는 죄명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우리식의 사기죄에 해당 안 하는 거는 배임죄로 처벌을 해왔던 것이죠. 이게 다른 나라에는 배임죄가 없다? 네. 배임죄라는 죄명이 없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그 비슷한 행위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면 전혀 형사처벌을 안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거기는 다른 죄명으로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임죄를 당장 없애버리면 입법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아니면 사기죄, 아니면 횡령죄를 폭넓게 다시 개정을 하든지 네. 이런 전체적인 그 고민 없이 그러니까 좀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네. 당장 배임죄를 없애자 이렇게 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복현 위원장의 이 상법 개정과 배임죄 이걸 없애는 폐지를 같이 던져서 이제 패키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 아니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제 얘기를 하니까 더 이제 뜨거워졌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국내 증시 못 믿겠다. 믿을 수가 없다.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 밸류 프로그램 한다고 하지만은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단 이걸 말이죠. 다 거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자율에 맡기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릴 필요가 없는데 기업 입장에서 회장님들은 자기 회사 주가 올라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세금 많아지기 때문에. 주주와 완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의문점이 당연히 남는 거죠. 아니 근데 예. 그러면 상속세 지금 60%인데 30%로 반으로 깎아주면 회사 주가 올라가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상속세가 원래 60%였는데 네. 이번에 30%로 반으로 깎여서 그러면 야 내가 원래 우리 회사 주식을 자식한테 물려주면 네. 세금을 상속세를 한 1조는 냈어야 되는데 이제는 5천억밖에 안 내게 생겼으니 우리 회사 주가를 다시 2배로 올려서 1조 내게 맞추자. 만들자. 이러겠냐고요. 그렇네요. 택도 없는 얘기지. 야, 이게 이 부분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렇네요. 지금. 야, 오늘 의원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이 이렇게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네. 언론도
회사잖아요. 네네. 뭐 회사니까 이익을 내야 되고 매출이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주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렇게 배임죄 폐지를 던지니까 와 맞아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쪽은 완전히 가리고 한쪽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배임죄라는 죄명 자체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만 있어갖고 우리나라가 경영진이 어떤 결정을 예. 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은 감옥 갈 가능성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높아? 예.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 짓 했으면 다 감옥 갔지 벌써. 더 세게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거기 뭐 한 200년 나오죠. 징역형. 그러니까 왜곡해서 한단 말이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맞아요. 제시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미국에 배임죄 없는데 미국엔 이런 케이스는 프로드로 처벌돼. 그리고 이 정도면 형량 한 250년 나왔을 걸. 이런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왜 한쪽 얘기만 하느냐고. 그건 정부에게 이복현 위원장의 논리만 계속해서 반복 재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 얘기도 재밌네요. 재밌죠. 예, 흥미진진합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정치와 경제를 한꺼번에 다 녹여가지고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고 아마 이 미국 증시 투자하시느라고 밤새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 건강에도 안 좋아요, 우리 국민들. 한국 사람도 안 사는 한국 주식을 누가 사겠어요? 전국적으로는. 그러니까요.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비율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국민연금까지. 아니 그러면 한국 주식 누가 사요? 아유. 아니 그러면 회장님들이야 좋지. 네. 주가 그렇죠. 안 올라가면 세금 적어지고 그래도 본인이 사는 거는 주가 오르거나 아니면 배당 받아서 지금의 경제적 지위를 누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배당 받아서 그 돈으로 사셔야지. 네. 왜 다른 방법으로 편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잘 사시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소액주주하고 똑같이 물론 갖고 네. 있는 주식 수의 차이가 있으니까 배당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똑같은 비율로 배당을 받아서 음. 근데 다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배당 금액이 많아져서 그래서 그 배당금으로 풍족하게 사셔야지 회사를 이용해서 풍족하게 사시는 걸 계속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주식회사라고 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을 위해서 또 주식을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대로 거기에 과실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정의가 없습니까? 공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정치와 경제는 예.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실상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거 아니면 어떤 집권 세력에서 던지는 화두 자체가 네. 사실은 다 뒤에는 경제 문제고 돈 문제거든요. 그렇네요. 사실은 한 몸이에요, 이건.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치와 경제를 한 번에 한꺼번에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